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니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TF는 언젠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승인될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6천을 이렇게 뚫으니까요. 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사겠다. 그러면서 폭락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DCA를 안 하는 거죠. 지금도 DCA 전략은 유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른 이유가 파월의 그 기준금리 인하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모든 자산권의 가격이 다 올랐다. 이런 거는 거품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수준이면은 그럴 때는 좀 안 사는 게 그래도 나을 수 있죠. 좀 기다려보고 좀 꺾이면은 이제 또 밀어놨던 DCA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유연성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가격을 찍어놓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죠. 나는 3만 불까지 다시 돌아가면 살 거야. 2만 불까지 돌아가면 살 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기관이 그렇게 막 지금 ETF 발행되고 막 들어올 거 딱 대기하고 있는데 뭐 예전 데이터 보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은 한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정상이야. 이런 어썸션 자체가 위험한 어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또 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다 비트코인을 막 얘기하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막 오르고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수익도 계좌에 보면 한 50% 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인증도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한 퍼센티지를 정해서 한 30% 여기서 한번 익절하겠다. 이 정도 전략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50% 올렸으면. 네, 뭐 50%까지도 50% 익절하겠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팔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떨어졌을 때 마음 아픈 것보다 올라갈 때 나 못 산 게 마음 아픈 게 더 크잖아요. 그쵸. 포모가 막 엄청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이 나가거든요. 다 올랐을 때. 내가 왜 그때 안 샀지 하면서 8천만 원에 막 샀던 그런 사람들 그 2021년 11월 달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한 50%까지는 익절해보겠다.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인간 지표들도 있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카페를 갔는데 뭐 아주머니 아저씨분들이 갑자기 코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인간 지표로 보거든요.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좀 정리해도 되겠다. 저같이 근데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파는 거죠. 저는 어떤 익절이나 손절의 개념이 없고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팔고 그냥 그 외에는 나머지는 사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팔죠.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게 내가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안 팔게 되면 그러면은 그 2,100만 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사님께서 보실 때 올해 그 비트코인 수익률을 보니까 거의 13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자산을 진짜 압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니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8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 얼마나 기염을 토하면서 올랐나요? 2020년 초부터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다 그냥 그대로 폭락한 거고 그리고 2023년 들어서 조금 이제 거시경제 훈풍이 부니까 기타 자산군 대비해서 더 빨리 오른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운스백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게다가 펀더멘탈도 약간 변화가 있긴 있죠. 특히 현물 ETF 같은 것들은 큰 호재고 이제 기관 자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관 자금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 자금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자들이죠. 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 이런 분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큰 거거든요. 그동안은 뭐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데 계정 만드셔서 하세요 이러면은 못 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접근성이 확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경제와 여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고 금리 인상이 멈춘 와중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뭐 경제는 연착륙하는 느낌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위험자산군에 비해서도 더 많이 올라준 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내년에 이제 봐야죠. 내년에도 거시경제가 금리가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아서 경제가 이제 크게 화랑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화랑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모습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도 화랑에 또 올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게다가 ETF 발행, 반감기 같은 호재들도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예 거시경제가 완전 폭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믿겠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파산 같은 그런 큰 은행 금융 시스템의 붕괴 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의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다시 평가받느냐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이제 겪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내년 1월을 많이 예상하는데 승인이 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 1월 달에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신청권의 만기가 돌아오죠. 결정 만기가. 제가 봤을 때 승인될 것 같습니다. 오. 아크인베스트 거를 기점으로 다른 것들을 승인하기보다는 그 1월 10일 전에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승인할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지금은 봐요. 그래요. 예, 아주 뭐 미세 조정 중이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제 SEC에서 담당자들과 그 블랙록이나 아니면 아크인베스트나 그레이스케일까지 이곳에 어떤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이거는 봐야 돼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이거를 설마 승인하겠냐. 그때까지 최대한 모든 걸 다 밀어놓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SEC가 이제 뭐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뭐 대선까지 여기에 뭐 엮어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월 달 혹은 그 전에 승인될 거라고 보고 다만 승인돼서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을 때 수요가 몰릴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이 실제로 들어올지. 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막 실제로 이거 이제 ETF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지금부터 벌써 막 마케팅 그런 거 전략 짜고 실제로 투자자들 앞에서 막 IR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서 얼마만큼 실제로 모일 것이냐. 요즘 저는 그 증권사 문자, 홍보 문자를 받으면 항상 연금 관련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연금 상품이 제가 듣기로는 요즘 증권사들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 주식이 많이 거래돼야 좋은데 이제 뭐 아니면은 뭐 ETF라든가 펀드 가입률이 높아져야 좋은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막 높은데 굳이 뭐 펀드 가입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연금 같은 거는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출시하면 그 ETF를 어떻게 홍보할지가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익률이 뭐 당장 20%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노후를 준비해라. 은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아야 좋다. 뭐 인플레이션 대비 해지 수단이다 하면서 ETF를 홍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 웰스 매니지먼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PB 또 외국에서는 RM이라고 합니다. 은행과 이제 고객들과의 접점에서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해서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세일즈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그 국내에서 그 은행가 출신의 그 자산 배분 관련해서 막 책도 내시고 한 전문가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 논문에 그걸 쓰셨대요. 박사 논문에 그 비트코인을 1%인가 3%인가를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자산 배분이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냐. 근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1% 3%만 담았어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것도 마케팅 포인트로 예를 들어 뭐 한 자산의 1%만 담아라. 네. 이런 것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막 대선 이슈 이런 거 보면 막 대통령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막 부동산 이슈가 항상 그렇게 정책의 큰 화두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이슈. 대선에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저희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크게 와닿는데 있습니다. 있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잠룡들이 좀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무소속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직접 등장을 해서 연설을 했고 이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어떤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완전 언더독이었는데 지금 대권주자 2위 민주당 쪽 진영 내에서 2위로 올라섰어요. 지지율이 20%가 지금 넘는 지지율로 올라섰습니다. 원래는 한 10% 언더였거든요. 여전히 바이든이 40%로 거의 압도적이긴 한데 그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분들이 지지를 그만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이분이 2위예요. 네, 현재 그렇고요. 이제 저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비벡 라마스와시라는 사람, 이제 2번의 연쇄 창업으로 큰 부자가 되신 이제 분인데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이민자 출신. 이분도 비트코인 관련된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이 비트코인의 열성적인 옹호론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분이 아직까지 2위는 아닙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이고 드산티스가 있고 그 다음이 아마 비벡 라마스와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잠룡입니다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성가형, 전형적인 이민자의 자주성가형, 그리고 자유주의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쿨한 말투와 언변, 젊고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그 공화당 내 지지자들 중에서 트럼프는 너무 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젊진 않지만 이제 새로 등장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사실 지금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럽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귀추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선, 그 미국 대선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이든만 안 나오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근데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 골수 분자들, 골수 지지층이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외에 중도라던가 아니면 특히 반대쪽 진영에서는 바이든은 대통령 진짜 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만약에 진짜 바이든이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진 않겠지만 안 나오게 되면은 이분 케네디가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이런 쪽 되게 친 세력인데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있죠. 민주당에 진짜 지금 인물이 없어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고 뭐 계속 나오시는 그분 누군가요? 나이 많으신 분 상원 의원 중에 뭐 아무튼 너무 나이 많은 옛날 정치인들만 자리하고 있고 새로운 얼굴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요, 그 ETF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현물 ETF 통과되는 거를, 근데 그게 만약 1월에 진짜 만약에 거절이 된 거예요,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는 걸까요?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올라서 내년에 이거 지연되면 폭락할 거다 한 30%, 50% 그때 사야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거절되면 단기 폭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폭락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조정은 어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제 조금씩 빼는 거지 폭락처럼 이렇게 이거 끝났다 이렇게 쥐지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월 달에 SEC가 아크를 거절한다는 거는 그렇게 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는 언젠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승인될 건데 단지 그게 1월 달이 아니었던 것일 뿐이죠. 뭔가 이제 이거는 데드라인이잖아요. 더 이상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절 사유는 만들 수 있어요. SEC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야 이거 보완해와 라고 하면 거절하면 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거는 SEC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엄청 실망 매물이 나와서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 갭이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간 또 될 거고 이 산업은 계속 커질 거고 그런 전망 좋다면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회를 사면 폭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도 신청해놨는데 이더리움 ETF도 최근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많이 못 올랐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이더리움 사야 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팩트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월드 컴퓨터다. 그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비를 내는 가스비라는 개념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성을 늘리는 그리고 사용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스비가 점점 많이 쓰이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그 부가가치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부가가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NFT도 발행할 수 있고 디파이도 스마트 컨트랙을 짜서 디파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용성이 올라가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러면 마치 뭐 인터넷처럼 그런 큰 전 세계적인 글로벌 탈중앙 네트워크,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거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마찬가지로 ETF가 없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 블랙록 같은 큰 기관들이 낸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고객들 중에도 있다. 그러니까 ETF 한번 내보자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시경제 매크로가 훨씬 지금보다 훨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개선되는 수준으로까지 개선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이더리움을 만약에 테크 주식으로 본다면 빅테크까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스몰캡 IT 주식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국 투심이 살아날 정도까지 좋아야 ETF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런 좀 기점은 넘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경쟁자들은 있습니다. 이더리움 경쟁자들은 있는데 디파이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가던 마켓쉐어가 압도적으로 크죠. 다른 네트워크 대비해서. 그 다른 네트워크들이 가끔 몰려서 갑자기 이제 가격 상승을 크게 스페큘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이더리움과 비등비등해지는 적은 있으나 잠깐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발현됐죠. 디파이 또는 NFT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어떤 웹3 탈중앙화 서비스, 뭐 지갑 같은 거에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L1, 그 레이어 1 체인들이 새로 등장하기보다는 이더리움 위에 붙어서 레이어 2로 기능할 수 있는 체인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폴리곤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는 이더리움이 확실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했는데 문제는 그 섹터 자체가 커질 거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디파이가 정말 큰 유즈 케이스를 찾았느냐,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느냐, NFT는 찾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NFT로 거래를 하고 뭔가를 발행을 하고 디파이를 이용해서 금융 파이낸스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앞으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